예, 안녕하십니까. 경제학 입문 이범웅입니다. 오늘은 6주차이고요. 첫 번째 시간입니다. 먼저 지난 시간에 했던 거 짧게 요약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5주차에서는 탄력성의 의미와 그리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대해서 조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많이 진도를 나가진 못했었는데요. 탄력성은 그 좀 더 정교하게 수요와 공급 그리고 균형을 분석할 수 있는 정량적인 분석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탄력성은 수요량이나 공급량이 그 결정 변수 또는 영향을 미치는 변수의 변화에 대해 반응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이다 라고 정의를 내릴 수 있는데요. 수요 측면과 관련해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수요의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이 있고, 그다음에 공급 측면과 관련해서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또는 공급의 가격 탄력성을 줄여가지고 그냥 수요의 탄력성, 공급의 탄력성 뭐 이렇게 이제 부르기도 합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입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만 좀 정확하게 기억을 하시면은 나머지 소득 탄력성, 교차 탄력성, 그리고 공급의 탄력성까지도 쉽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듯 싶습니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어느 재화의 가격이 변화할 때 그 재화의 수요량이 얼마나 변화하는지를 나타내주는 지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눈 수치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격과 수요량의 변화 방향이 항상 반대이기 때문에 수요의 법칙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앞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준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할 때만 마이너스를 붙여주고 그 다음에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눠가지고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보통 이제 엡실론 P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엡실론 P라고 하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마이너스 수요량의 변화율 나누기 가격의 변화율 이렇게 구하고요. 그걸 좀 정리하면 수식으로 다 표현하면 마이너스 델타 QD 오버 델타 P 곱하기 P 오버 QD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할 때만 마이너스의 부호를 붙인다라고 하는 거.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수요량과 가격이 반대 방향으로 변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은 항상 반대 부호를 갖기 때문에 그 앞에 마이너스를 하나 더 붙여가지고 플러스의 크기로 바꿔준다. 0보다 크거나 같은 크기로 바꿔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변화분이 아니라 변화율을 이용하는 이유는 그 단위의 영향을 배제하기 위함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한 재화의 수요량이 가격 변화에 대해 민감하게 변화하면 탄력적인 수요이다라고 하고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엡실론 P가 1보다 크게 나타납니다. 그 가격의 변화율과 수요량의 변화율이 같으면 단위 탄력적 수요라고 이제 얘기를 한다 그랬죠. 그래서 이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엡실론 P는 1의 값을 갖는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고요. 그다음에 가격이 변화할 때 수요량이 조금 변화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비탄력적 수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때는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엡실론 P가 1보다 적은 값을 갖는다. 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면 탄력적, 2라고 같으면 단위 탄력적, 그리고 1보다 작으면 비탄력적 수요라고 이제 표현을 합니다. 자, 그런데 가격 변화가 아주 미세하다라고 하면 그때는 이제 델타 대신에 D라고 하는 미분의 표현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엡실론 P는 마이너스 DQD 오버 DP 곱하기 P 오버 QD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해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수요 곡선상에서 찾을 때는 수요 곡선상의 한 점 A가 정해지면 그 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의 역수와 그리고 그 점에서의 가격, 수요량을 이용해 가지고 한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점 가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할 때 호탄력성이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한 점 가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구할 때 그때 이제 점 탄력성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그리고 수요 곡선이 직선일 경우에 가격 탄력성을 한번 구해 봤었죠. 그래서 이것은 그 수요 곡선이 직선이다라고 하더라도 수요 곡선상에 있는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서로 다른 것이 일반적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보려고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의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직선인 경우에
수요곡선상의 한 가운데 위치한 점, 시점이라고 하면 그 시점에서의 가격 탄력성 1이 되고요. 시점 왼쪽의 점, B에서는 1보다 크고, 그리고 시점 오른쪽의 점 D에서는 1보다 작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종축 위에 있는 점, 종축 상에 있는 점 A라고 표기했었는데요. 그 A점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고요. 그리고 횡축 위에 있는 점 E라고 표현했었는데 이 E점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 된다라고 하는 걸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그냥 한번 복습을 해봤는데요. 많이 진도를 나가진 못했죠. 그래서 여러 가지 설명을 했었는데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산식 그냥 간단하게 수요량의 변화율을 가격의 변화율로 나눠주고 마이너스를 붙여준다라고 하는 것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델타 QD 오버 델타 P 곱하기 P 오버 QD 이렇게 구한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더 나아가가지고 이제 호탄력성, 점탄력성이라고 하는 개념도 있는데요. 호탄력성은 그 뭐 A점에서 B점으로 변화한다. 그때 호탄력성하고 그다음에 B점에서 A점으로 변화한다. 거꾸로 변화하는 거죠. 이때 호탄력성이 서로 이제 다른 숫자로 나오게 됩니다. 똑같이 A점에서 B점으로 변화하는 거나 B점에서 A점으로 변화하는 거나 뭐 마찬가지인데 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 다르게 나올까라고 해가지고 실제로 다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피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개념이 점탄력성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이고요. 그리고 더 나아가가지고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것까지 기억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다 다르다라고 했으니까 이제 또 예외적인 경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예외적인 경우서부터 오늘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찬가지로 그 세 번째 강의안 띄워놓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탄력성은 30쪽서부터 나오고요. 우리가 이제 하려고 하는 것은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동일한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다양한 모양의 수요곡선이라고 표현을 해놨지만 앞에서 설명드렸던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거 이게 일반적인 경우인데요. 예외적인 경우도 있다. 그래서 한 세 가지 경우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인 경우, 즉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가 단위 탄력적인 그런 경우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제 그 직각쌍곡선의 형태를 가질 때 그때 이제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전부 다 1이다. 그래서 항상 단위 탄력적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각쌍곡선의 형태를 갖는 수요함수는 가격과 수요량의 곱이 어떤 특정한 값으로 나올 때 그때 이제 직각쌍곡선의 형태를 갖습니다. 직각쌍곡선은 사실 여기 있는 요 수요곡선이 일사분면에 있죠. 근데 이게 직각쌍곡선이라고 하면은 요것과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대칭인 그런 3, 4분면에 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곡선이 하나 더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곡선이 두 개 있다. 그러면서 원점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회전시켰을 때 동일한 위치에 있기 때문에 직각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직각쌍곡선을 부를 때는 이제 뭐 눈물의 직각쌍곡선 뭐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을 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직각쌍곡선 두 곡선이 서로 만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만나질 못하니까 이제 눈물을 흘린다 해서 눈물의 직각쌍곡선이라고 얘기를 한다라고 하는 뭐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각쌍곡선의 형태를 갖는 수요함수 P 곱하기 QD는 어떤 특정한 값 K를 갖는다라고 했을 때, 자, 이때는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요거를 한번 다른 제가 미리 좀 해놨는데요. 솔직히 여러 가지 걸 설명을 드리려고 수학으로 설명을 드리려고 해놨었는데 그거는 좀 지나가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수요곡선이 직각쌍곡선의 형태인 경우 그때는 이제 P 곱하기 QD는 K라고 하는 이런 형태로 나타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걸 QD, 수요량에 대해서 정리하면은 이런 식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 우변에 K 곱하기 P 마이너스 1승인데 P의 마이너스 1승은
P분의 1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P분의 1을 P의 마이너스 1승이라고 이제 다시 표현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변에 있는 수요량 QD를 우변에 있는 가격 P로다가 한 번 미분을 해주면요. 이런 식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DQD 오버 DP는 마이너스 K 곱하기 P의 마이너스 2승 이런 식이 되고요. 그 다음에 수요 가격 탄력성 구할 때 마이너스 DQD 오버 DP 곱하기 P 오버 QD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DQD 오버 DP 그거를 대신에 마이너스 K 곱하기 P의 마이너스 2승을 갖다 이제 넣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요 중간에 여기에 위치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P 오버 QD 다시 써주고요. 자, 그러면 이제 마이너스가 두 개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건 이제 날라가 버리고요. 그래서 정리해 보면은 K 곱하기 P의 마이너스 2승 곱하기 P 오버 그리고 QD가 뭐였냐면 여기서 수요함수에서 보시면은 K 곱하기 P의 마이너스 1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여기다가 그대로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남는 거 여기 보시면 K도 분자 분모에 있으니까 날라가 버리고요. 그 다음에 저기 막 P도 이렇게 해보시면은 이 P의 마이너스 2승하고 여기 분모에 있는 P의 마이너스 1승하고 날라가 버리고 P의 마이너스 1승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다시 이제 분모로 가고요. 그래서 P분의 P가 되고요. 결국은 항상 값이 수요의 가격 탄력성 값이 1이 나오게 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 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이다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이제 한 줄이죠. 직각삼곡선의 형태를 갖는 수요함수 P 곱하기 QD는 어떤 특정한 값 K라는 값을 갖는다라고 했을 때, 자, 요거는 이제 그래프에 표현하면 직각삼곡선의 형태로 나타나고요. 직각삼곡선인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 즉 수요가 항상 단위 탄력적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완전 비탄력적인 수요입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수직선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이 암만 변화해도 수요량은 항상 일정하죠. 그래서 가격의 변화율, 그러니까 우리가 수요 가격 탄력성 구할 때 분모에 들어가는 게 가격의 변화율이고 분자에 들어가는 게 수요량의 변화율인데 가격의 변화율이 아무리 커도 수요량의 변화율은 정확히 0이 됩니다. 그러니까 수요량은 변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 이제 수직선인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항상 1이다. 죄송합니다. 항상 0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수직선의 형태를 갖는 수요함수는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해 볼 수 있거든요. QD는 알파 뭐 이런 형태로 이제 찾아볼 수 있고요. 자, 요거 아까 그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산식이 마이너스 DQD 오버 DP 곱하기 P 오버 QD였죠. 근데 여기서는 요 수요함수 좌변에 있는 DQD를 우변에 없죠. P로다가 이제 한번 미분해 주면은 0이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0에다가 어떤 숫자를 곱해주든 0이니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라고 하는 것도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이제 제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여기 이제 아랑그 파일에 있는데요. 자, 여기서 수요곡선이 수직선의 형태인 경우 때는 QT는 알파 이렇게 나오고요. 그다음 수요량을 가격 P로다가 미분하면 그때는 0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하는 산식에서 이 앞부분에 있는 게 DQD 오버 DP죠. 그래서 여기에 0의 값이 들어가니까 0의 값에다가 어떤 값을 곱해주든지 항상 0이 되죠. 그래서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0이다.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0이니까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또 살펴본 게 세 번째가 완전 탄력적인 수요입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수평선의 형태인 경우 그때는 수요량의 변화에 관계없이 가격이 항상 일정합니다. 이걸 조금 다르게 표현하면은 가격이 조금만 변화해도 수요량은 굉장히 크게 변화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그래서 수요곡선이 수직선인데 수직선에서 약간 우하향한다라고 한번 해보자고요. 그래서 요만큼 누르르 확인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요곡선이 약간 살짝 우하향한다라고 하면 가격이 조금 변화해도 수요량은
어마어마하게 크게 변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수요곡선이 수평선의 형태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이 조금만 변해도 수요량은 엄청나게 크게 무한대로 이제 변화한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같으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가 되고요. 그래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수평선의 형태를 가질 때 그때 수요함수는 이런 P는 베타라고 하는 이런 그 함수로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이제 여기서 아래 한글 파일체가 따로 정리한 거 보시면은 수요곡선이 수평선의 형태일 때 뭐 P는 베타 이런 식으로 하면 자 좌변에 있는 P를 우변에 없지만 수요량으로 미분해 주면은 그럼 이런 값이 나옵니다. dp 오버 dqd는 0이 되고요. 이거의 역수 dqd 오버 dp라고 하는 것은 무한대 값을 갖는데 무한대가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의 무한대 값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 구한다라고 하면 이런 식이 돼버려요. 그래서 엡실론 P는 마이너스 dqd 오버 dp 곱하기 p 오버 qd인데 여기서 마이너스 다음에 있는 dqd 오버 dp가 마이너스 무한대 값을 가지니까 마이너스 무한대 좀 앞에 마이너스까지 곱해주면 무한대가 되겠죠. 무한대에다가 가격과 수요량 특히 가격이 0이 아니다라고 하면 가격이 0이면 이제 문제가 되죠. 어떤 숫자들은 하여튼 무한대도 0을 곱해주면 0이 되니까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고 하면 가격이 0보다 큰 게 일반적이니까 0하고 같지 않고 0보다 큰 게 일반적이니까 그때는 수의 가격 탄력성이 무한대이다. 뭐 이렇게 이제 또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서로 동일한 경우 세 가지 경우가 있다.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가 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어떤 경우이냐? 수요곡선이 직각 쌍곡선의 형태일 때 그때는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전부 다 1이다. 모두 1이다 라고 하는 거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제 수요함수가 이런 형태라고 했죠. P 곱하기 QD는 K 해가지고 이렇게 P 곱하기 QD가 가격 곱하기 수요량이 일정한 값으로 나온다라고 하면 그때는 수요곡선이 직각 쌍곡선의 형태를 취하고요. 그럴 때 직각 쌍곡선이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전부 1이다. 그래서 예외적인 경우이다라고 하는 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이제 수요곡선이 수직선의 형태인 경우 그때는 가격의 변화에 관계없이 수요량은 항상 일정한데요.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항상 0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수직선의 형태를 갖는다라고 하는 수요함수는 QD는 알파 뭐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요. 이때 수요곡선상의 수직선인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전부 다 0이다. 수요가 완전 비탄력적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외적인 경우가 완전 탄력적인 수요인 경우였죠. 그래서 이 경우는 언제냐? 수요곡선이 수평선의 형태를 취할 때이다. 그래서 수요곡선이 수평선의 형태를 취한다라고 하면 수요함수가 이렇게 P는 베타 이런 형태로 이제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여기서도 베타는 이제 어떤 특정한 값이거든요. 그래서 P는 베타 이렇게 나타나면 이렇게 되면 수요곡선이 수평선의 형태를 취하게 되고 이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수평선이 수요곡선상의 모든 점에서 전부 다 무한대가 된다. 그래서 수요가 완전 탄력적이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예외적인 경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 예외적인 경우에 대해서 시험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온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겠죠. 특히나 이제 정말 자격 시험 같은 경우 또는 뭐 공무원 시험에도 경작이 들어간다라고 하면 그런 경우에 이제 그 객관식 문항으로다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비탄력적 수요, 탄력적 수요 이건 앞에서 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생각해 볼 게 이제 총수입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수입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느 재화에 대한 소비자의 지출액을 갖다가 의미한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동시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판매하고 얻은 수입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과 수요량 또는 가격과 판매량, 정확하게 수요량보다는 이제 구입량이 되겠죠. 그래서 가격과 구입량의 곱, 그게 바로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 재화를 갖다 구입하는 데 들어간 지출액이다, 총 지출액이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입장에서는 가격과 판매량의 곱, 그만큼이 이제 판매 수입, 총 수입으로 들어온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총 수입은 영어로다가 이제 토탈 레비뉴 앞자 따가지고
약자 따가지고 TR이라고 이제 보통 표현을 하고요. 그래서 총수입 TR은 가격 P 곱하기 수요량.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기업하고 생산자인 기업하고 그다음에 소비자인 가게가 연결되는 지점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그래서 우리 전에 수요 공급의 균형할 때 솔직히 수요는 소비자들에 의해서 그 저기 뭐 구축이 되고, 그러니까 소비자의 그 거대한 힘이 표출되는 게 수요고, 생산자의 거대한 힘이 표출되는 게 정말 공급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 둘을 갖다 연결시켜 주는 거 뭐가 연결시켜 주느냐라고 했을 때 가격이 연결을 시켜 준다라고 했는데요. 물론 이제 가격이 수요량을 움직이고 공급량을 움직이고 해가지고 수요량과 공급량이라고 하는 거대한 상반된 두 힘이 정확히 맞닥뜨리게 될 때 그때 균형을 이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어요. 근데 이제 더 엄밀하게 얘기해가지고 소비자와 생산자가 어디서 연결이 되느냐라고 했을 때 요 판매 수입 또는 총 수입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서 연결이 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그래서 소비자의 수요량을 즉 소비자의 구입량 또는 소비자의 수요량을 기업이 즉 생산자가 고려를 하지 않을 수 없다. 왜 고려를 해야 되냐? 그게 바로 소비자가 수요한 만큼 판매가 이루어지고 그러다 보면 생산자의 입장에서는 기업의 입장에서 그만큼 수입으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래서 기업은 정말 수요를 갖다가 정말 고려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가격의 변화에 따라 판매 수입이 변화를 하게 되는데요. 그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과 이 판매 수입이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의 값을 갖는 경우 그때는 가격과 수요량이 똑같은 비율로 정반대의 방향으로 변화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을 높여도 총수입은 그대로 있고요. 그리고 가격을 낮춰도 총수입은 그대로 있다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암만 변화해도 그 재화의 판매 수입에는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못한다. 아무런 변화도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가격이 1보다 크면 어떻게 되는지 가격이 정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하는 소리는 수요량의 변화율이 가격의 변화율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격이 어떤 비율로 상승한다라고 했을 때 수요량은 그것보다 더 큰 비율로 감소를 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정말 가격 가격의 변화,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하는데 그 변화율보다 상승률보다 수요량이 하락하는 그 하락률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둘 가격과 수요량의 곱인 총수입은 어떻게 되냐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가격이 하락할 때는 가격이 하락하는 그 비율보다 수요량이 상승하는 비율이 더 크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오히려 가격이 하락하면 총수입은 판매 수입은 증가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적으면 어떻게 될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적으면 자, 그때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적다라고 하는 소리는 수요량의 변화율보다 분모에 있는 가격의 변화율이 더 크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가격이 어떤 비율로 상승할 때, 일정한 비율로 상승할 때 수요량은 그 비율보다 더 적은 비율로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상승할 때 총수입이 증가를 하는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요. 가격이 하락할 때는 수요량이 그것보다 더 적은 비율로 증가를 하죠. 그러니까 가격이 하락하는 비율이 수요량이 증가하는 비율보다 더 크다라고 하는 소리예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느냐? 총수입이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고 하는 것하고 판매 수입이라고 하는 것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도 나중에 이제 조그만 가게를 여신다든지 아니면 창업을 해가지고 꽤 큰 기업을 갖다 운영을 한다든지 할 수 있는데요. 그때 중요한 게 이제 가격을 어떻게 결정을 할 것이냐, 가격을 어떻게 이제 정할 것이냐,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문제,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됩니다. 그럴 때 가격과 수요의 가격 탄력성은 가격이 변화할 때 총수입이 변화하게 되는데 그것은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이다라고 하면 그럼 가격을 상승시키든 가격을 하락시키든 총수입은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뭐 아무런 문제, 뭐라 그럴까요? 그냥 그런 걸 이제 알고 있으면 좋겠죠. 근데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크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을 상승시키면 오히려
총수입이 감소하고 그다음에 가격을 하락시키면 총수입이 증가한다. 즉 가격과 총수입이 서로 반대 방향으로 움직인다. 언제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클 때,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일 때 그렇다라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적다, 즉 수요가 비탄력적이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이 상승할 때 총수입이 증가하고 가격이 하락할 때 총수입이 감소합니다. 그래서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1보다 적다라고 하면 그때는 가격과 총수입이 서로 같은 방향으로 동일한 방향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조금 알고 계시면 나중에 가격을 갖다가 올릴까 또는 뭐 올린다라고 어느 정도 올릴까라고 했을 때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라는 것도 고려를 해야 되는구나. 뭐 수요의 가격 탄력성을 조금 더 정확하게 정말 찾아낼 수 있으면 그러면 가격을 뭐 예를 들어 10% 상승할 때 또는 5% 상승할 때 그때 총수입이 얼마나 정말 상승할런지, 증가할런지 또는 감소할런지 뭐 이런 것들을 갖다 이제 찾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수요의 가격 탄력성 조금 나갔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쉬었다 와가지고 수요의 가격 탄력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서부터 다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